여기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여성들의 뒷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어린 딸의 눈을 가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리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조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프랑스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몹시 자부심 있어 하며 제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해왔죠. 그러나 이러한 제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은 딸인 레일라가 생긴 뒤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레일라를 양육할수록 프랑스는 안전하지 않은 국가며 아이를 키우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바깥에는 대낮에도 약물 중독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불어난 이민자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윙윙거리는 보안경보 소리와 극악무도한 저녁 뉴스가 일상이 된 저희 가족의 삶 때문에 저는 도저히 레일라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레일라는 외출을 하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던 초등학생 딸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점점 관심을 보이더니 이내 한국을 존경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모양이었는데요. 레일라는 활기찬 문화로 가득 찬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연신 흥미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혼란스러운 저녁 무렵 식사 중에 레일라의 순진한 부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가면 안 돼요? 제발요. 레일라의 눈은 희망과 흥분이 뒤섞여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국가에 자신의 몸을 혼자서 지킬 능력도 없는 어린 딸을 데려가야 한다니 이건 꽤나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엄마로서 레일라의 애원하는 눈빛은 도저히 무시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밤마다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깥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레일라를 위해 교육 겸 한국 여행을 보내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 저는 한국에 대한 오묘한 첫인상을 느꼈습니다. 터미널의 광활함과 빛나는 표면과 질서정연한 분위기는 프랑스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가장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여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놀이공간들, 다채로운 벽화들로 장식된 휴식 공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애니메이션화된 형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상호적인 교육 키오스크들 등 이곳은 효율성만큼 꼬마 방문객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저는 뭔가 이곳에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온갖 범죄가 들끓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이 전용 시설을 구비해두면 오히려 표적이 되어 아이 전문 납치 조직들의 타겟이 될 게 뻔하고 그렇기에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모습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치안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고 저는 기대에 찬 채 레일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과 공항 안의 웅성거림 속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무료 스마트워치 대여라는 안내방송이 제 관심을 끌었거든요. 도대체 고가의 스마트워치를 어떻게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말인가? 이러한 시스템은 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저는 곧바로 지정된 서비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유창한 영어로 서비스를 설명해주는 친절한 직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아이나 노인과 같은 노약자를 돌보며 여행을 이어나가야 하는 보호자 관광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만의 배려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삼성 브랜드의 고가의 스마트워치는 비행기 업데이트, 게이트 변경, 탑승 시간에 대한 알림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스마트워치는 착용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GPS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치게 활기찬 레일라를 관리하는데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워치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스마트워치는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날렵했고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이 공항 지도를 즉시 보여주었죠. 저는 무상으로 대여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제 여행 일정과 각종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레일라 역시 공항을 주제로 한 대화형 게임을 하면서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것을 즐겼고 결국 딸은 일부 한국어 단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천재적인 기술력은 사용자로 하여금 아무리 조금의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워치 대여 서비스는 한국의 안전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반영한 것처럼 보였고,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이국 땅에서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걸음부터 뭔가 달랐던 한국에 감탄하며 미리 계획했던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공예로 유명한 인사동에서의 나들이 중 레일라는 한 작은 전통 카페를 발견하고 이내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미술관과 도자기 가게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카페는 확실히 유럽풍의 진부한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입구에서부터 은은하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악과 허브차의 풍부한 향으로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그렇게 저는 홀린 듯 전통 카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한국어 실력은 확실히 주문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고, 백발의 카페 주인도 영어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온화한 태도를 가진 노인인 찻집 주인에게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카페 주인은 제 주문을 알아듣긴 한 건지 아리송한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전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카페 주인 할아버지는 전통 한국 과자가 아름답게 배열된 쟁반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는 제가 주문했던 한국의 전통차를 제공하는 대신 형형색색의 여러 다과 메뉴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아무래도 제 주문이 잘못 들어갔구나 싶었고, 그렇게 사고를 인정하고 제가 원했던 메뉴는 아니지만 충분히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다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희가 정신없이 다과를 먹고 있을 때 원래 제가 주문했던 음료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했거든요. 저는 순간 이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문이 잘못 들어간 척하며 다과까지 추가적으로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게 분명했어요. 사실 프랑스에도 레스토랑의 식전빵 같은 미끼 상품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음식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빵이지만 정말로 빵을 집어들었다간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마음에 들었던 한국인데 이런 한국마저 수준 낮은 기만으로 여행객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니 저는 약간의 우라의 감정이 들어서 사람 좋은 척 위장미소를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대놓고 면박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다과는 얼마죠? 저번 주문과는 달리 저는 번역앱까지 준비한 채 이 사기꾼 할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접적인 항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내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과는 전부 무료예요. 한국에는 전통차와 함께 다과를 즐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만약 다과가 부족하다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이런 상식 밖의 상황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공짜로 퍼주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뒤늦게 확인해본 결과 한국의 카페나 식당에서는 종종 이러한 디저트나 밑반찬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곤 한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손님의 최대한의 만족을 위해 이러한 호의를 아낌없이 베푸는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손님의 만족감은 뒷전이고 원가 절감을 통해 양심까지 팔아먹고 있을 때 한국만은 정반대로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을 위하는 문화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의심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비록 레일라의 생때로 억지로 온 한국이지만 이 나라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심은 잘 전해졌는지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한국 전통차의 향, 색상, 온도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국의 적절한 차 마시는 예절을 가르쳐 주었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한 문화는 차에 대한 단순한 교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미묘함에 대한 소개였고, 한국인들의 환대에 감동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과 깊은 연관성을 느끼기도 했죠. 찻집 주인이 보여준 따뜻함과 관대함은 한국인들 특유의 공동체 정신을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치 외부인이 아닌 새로운 집에 온 것처럼 소속감과 수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며 전통찻집에서 나와 레일라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악수였어요. 저는 전통시장을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거든요. 저는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주변의 안전과 질서를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길거리 음식들과 활기찬 노점에 매료된 저는 순간의 기쁨에 흠뻑 빠지며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더 레일라에게 주의를 덜 기울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아무래도 저는 딸보다도 훨씬 더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던 모양이었고, 결국 혼잡한 시장에서 레일라의 손을 놓아버리는,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전통시장 한복판에서는 탈춤이라는 한국의 전통 공연이 실시되고 있었고, 군중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는 놓쳐버린 레일라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패닉에 빠져 광란의 수색을 펼치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딸을 부르짖으며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는 순간 프랑스에서의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과 군중 사이에 숨어들어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전문 아동납치 조직원들이 즐비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형식적이기만 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프랑스 경찰의 대응에 대한 기억까지 마음을 스쳐 지나가면서 공황 상태가 고조되었죠.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나 안전하고 조직적인 도시였기에 저는 안전한 군중 속에서 아이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버렸는데요. 저는 무사한 일함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곧 넋이 나간 채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남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쓰러져서 오열을 하는 제게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물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자랑했고, 이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저 대신 취한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를 설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통 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회는 서로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경찰에도 미리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특징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도움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의 일도 아님에도 장사까지 내팽개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상황이 벌어진 지 5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국 경찰관들이 즉시 도착하여 체계적인 검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5분은커녕 50분이 지나도 출동조차 하는 법이 없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인 경찰관 한 명은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왔어요.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스마트워치를 대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 그렇다는 대답에 한국 경찰은 그 즉시 스마트워치에 내장되어 있는 GPS 추적을 포함한 고급 보안 시스템을 조사했고, 결국 몇 분 안에 레일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일으킨 것을 전혀 모른 채 떡볶이 등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한국인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채로 떡볶이를 집어먹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레일라를 꼭 껴안았고, 딸은 역시나 제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떡볶이를 오물오물 씹고 있을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레일라는 한국의 전통탈의 생김새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레일라는 다리도 짧은 녀석이 어찌나 잘 뛰는지 전통시장을 한참 벗어난 길거리 노점까지 달려갔고, 결국 한국의 분식을 판매하는 노점을 발견한 그녀는 침을 질질 흘리며 길거리 음식들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친절한 한국인들은 레일라를 위해 떡볶이와 김밥 등 이런저런 음식들을 기꺼이 사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레일라는 한국인들이 사준 음식을 정신없이 먹느라 행방불명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보호자로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만회할 기회를 준 한국에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레일라는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범적인 시민들만이 살아가는 국가였고, 저는 선진국들 중에 아무도 감히 해내지 못한 신뢰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한국에 엄청난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조서를 쓰러 간 경찰서에서 한국 경찰 직원 중에서는 외국인 전담 직원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통역된 모든 말을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조서를 쓰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 전담 시스템은 원래 영어 통역만 해당되지만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지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어를 배우고 있다며 불어로 통역을 해주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외국에서 불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고 그러한 사람을 비슷한 언어 체계를 공유하는 유럽이 아닌 전혀 뜬금없는 한국에서 만났다는 것에 신기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절한 경찰관들을 뒤로하고 오늘 저희의 마지막 일정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복궁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낮에 잠깐 들렀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 경복궁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해외 그 어디에서도 경복궁만큼 옛날 건물과 현대 건물, 그리고 미래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화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복궁은 야간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운 조명은 경복궁의 웅장함을 더욱 극대화해주고 있었고 근정전에서 바라본 광화문 도심의 모습, 그리고 근처의 고층 빌딩 숲이 하나가 되어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되고 있었죠. 심지어 프랑스의 많은 유적지들이 낙서와 훼손으로 가득한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복궁에서는 어떠한 훼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몹시 놀라웠는데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난 으슥한 골목에 가보면 유적지에서 뜯어낸 돌이라며 판매하는 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적인 유적지 훼손을 당연시 여기는 이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훼손은커녕 궁궐들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들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만의 신뢰의 문화는 이런 곳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감탄만 나오던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한껏 즐긴 후 저희는 여운이 계속 남아서 주변의 밤거리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위험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이 거의 다 돼서야 숙소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 근처에 으슥해 보이는 골목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러한 장면은 상상할 수조차 없거든요. 위험천만한 프랑스 골목길은 해질녘 무렵만 돼도 통행금지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새벽에 골목길을 걷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걷고 대화에 깊이 빠져 있거나 생각에 잠겨 있는 여자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들, 그리고 늦은 저녁 수업에서 돌아온 것 같은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불이 켜진 골목을 걸으며 활기차게 수다를 떨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당연하다는 듯이 새벽 골목길을 걷는 평범함은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특히 희미하게 불이 켜진 곳에서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어폰을 착용함으로써 감각에 둔감해진 사람들을 노린 범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새벽의 골목길에서조차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무방비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고 심지어 바지춤에 고급 무선 이어폰을 달랑거리며 걷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신뢰를 상징하는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나친 각각의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집단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상호 존중이라는 한국만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밤을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강제적인 은둔의 시간으로 여겼던 경계되고 종종 두려운 상황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으면서 평화로운 환경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밤에 단순히 걷는 능력은 제게 엄청난 가치의 사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유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는 레일라를 생각했고 제 딸의 정상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환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한국에 대한 감사를 더 깊게 했습니다. 서울은 단지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안정감을 기르면서 제가 꿈꿔왔던 삶의 질을 딸에게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의 산책은 한국 여행에서 중추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단지 조명이 잘 켜진 거리의 신체적인 안전이나
상시적인 사람들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서울 거주자들이 공유하는 존중과 경계의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평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국가였고, 레일라를 두려움 없이 희망과 꿈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일라가 평화롭게 잠자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별이 없는 밤하늘 아래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이 도시에 대한 깊고 확고한 헌신을 느꼈는데요.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저희의 안식처라고 느꼈고, 이곳에서 살아야만 레일라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는 프랑스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레일라만은 안전하고 신뢰의 문화가 가득한 한국에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미국 현지인들도 학을 때는 미국 최악의 우범지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을에서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을은 충격적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마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이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저는 동양인을 무척이나 싫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동양인들 덕분에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오히려 백인보다 유색 인종이 더욱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슬럼가에서 태어났거든요. 마을은 비록 몹시도 가난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협력과 상호원조라는 공동의 정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단합된 힘으로 늘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저희의 삶은 소박했지만 저희 마을만의 자연환경의 평온함과 친절함은 삶을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웬 동양인들이 점점 마을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곳 마을의 저렴한 생활비와 집값, 그리고 대도시와 가까운 접근성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씩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마을은 급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포용력이 강한 착한 마을 사람들은 두 팔을 벌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며 중국인 이주자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그들이 아직 소수일 때는 마을의 분위기에 잘 맞춰서 행동했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마을에 잘 적응해 나가는 듯 했죠. 그러나 중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순식간에 절대 다수의 입장이 되었고,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마을에 가해지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나 겸손한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점점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다문화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 등 이곳 마을에서 뽑아먹을 것은 귀신같이 뽑아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을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미국이고 그들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입장인데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중국인들은 기존 마을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마을을 망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은 영어 간판이 가득한 저희 마을에 한자를 적은 혐오스러운 간판을 덕지덕지 도배해서 마을 외관을 해쳤고, 중국의 이국적인 동식물을 불법으로 가져옴으로써 마을의 토착 야생 동식물들을 점점 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그나마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즐비한 생태공원이 있어서 나름의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그러한 관광 수입으로 간간히 먹고 사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인들이 온 뒤로 생태공원은 완전히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식료품점, 식당, 병원 등 기존의 마을 인프라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국어만 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직원들도 전부 중국인으로만 채용했고, 중국어를 할 수 없다면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마을은 품질 좋은 밀을 사용한 빵집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빵집을 전부 싹쓸이한 뒤
중국계 납품업체들과만 계약했기에 이와 관련한 사업을 벌이던 주민들은 전부 거래처를 잃고 마을을 떠나야만 했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어를 못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조차 없고 심지어 빵 하나, 그리고 우유 하나 사려면 중국인들이 점령한 시내 말고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서 옆마을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도 마을의 소수로 전락한 미국인 주민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정든 마을을 떠나야만 했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소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은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안 그래도 수도 시설이나 전기 공급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데요. 미국은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로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에는 전기까지 끊어버리는 무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이들은 물과 전기를 낭비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은 증가된 수요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수도와 전기를 미리 끌어왔고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만 수도와 전기를 독점하고 기존 마을 사람들은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임이 밝혀지기도 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각종 쓰레기들까지 전부 근처의 생태공원에 아무렇게나 버린다거나 몰래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집 앞에 놓고 가는 얌체 같은 짓을 일삼았기에 물 공급, 전기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심각하게 경색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통근자들 사이에 매일 교통체증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중국인들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 부족은 치솟는 임대료와 재산세로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이런 열악함에도 시의회는 가난한 저희 마을을 버렸고 인프라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쓰레기 관리가 무너지면서 비위생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생태공원과 산들은 중국인들이 본 대소변으로 가득 찼고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며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또한 사회통합이 무너지면서 범죄율이 치솟았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경찰력은 증가하는 무질서에 대처할 수 없었고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인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주차된 자동차 바퀴를 빼가는 등 상상치도 못한 범죄로 마을 분위기를 어지럽혔어요. 결국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정든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시달렸던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였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제가 원래 살던 마을보다도 훨씬 열악한 동네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카고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중심부의 빈민가로 흘러들어가야 했죠. 이곳은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만이 감히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기는 썩어가고 좁은 골목은 범죄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진, 아니 희망이라는 게 존재한 적이 있긴 한 건가 싶은 동네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동양인들이 어떻게 마을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직접 지켜봤었고 그 즉시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죠. 이곳 마을은 계속된 범죄로 인해 극심한 경계의 문화가 있었고 특히나 이들에게 있어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저는 어딜 가도 의심과 경계의 눈빛만 받을 뿐이었거든요. 저 혼자서 한국인들의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저는 이 마을도 결국 동양인들의 이기심과 배타성 때문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가진 채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해왔고 마을에서의 입지도 강해졌지만 한국인들은 이곳 마을에 적응하고 동화되려고 애썼거든요. 그리고 곧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신호탄은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본 몇몇 용감한 한국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쓰레기를 치웠으며 황폐한 건물을 보수하고 길가에 완전히 박살난 보도들을 재정비하고 벗겨지고 색이 바랜 벽을 활기찬 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 이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긴 빈민가고 범죄가 일상인 곳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도시를 재정비해봤자 곧바로 더러워지고 훼손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건 정말 무의미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직원들이나 약에 취한 사람들이 이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지라도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러자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에 마을 사람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에 이끌렸고 이들의 도시 재정비를 돕기 시작했죠. 개인주의와 경계심에 찌든 이들이 동양인들을 돕다니 저는 이런 미친 상황에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알고 보니 제 옆집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 또한 한국인들을 돕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갱단과 관련된 총격으로 남편을 잃었고 그 때문인지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한국인들에게 협력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녀의 상황을 듣자마자 그녀의 무너지는 판잣집을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기를 채우는 아늑한 집으로 보수해 주었죠. 그것도 돈도 전혀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도착하면서 도저히 답이 없어 보였던 이 마을에도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전혀 배척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서로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고 불량배나 갱단 등의 공공의 적에게만 경계를 기울이며 서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이 점점 치안적으로 우수해짐에 따라 상인들이 노점을 설치하고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면서 한때 사막이었던 거리들은 이제 활동으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한때 선반에 살벌한 쇠창살로 도배가 되어 있던 창문이 이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꼼꼼하게 배열된 진열대로 반짝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판매하는 음식도 도시의 매력을 증가시켰죠. 톡 쏘는 김치의 향과 낯선 불고기의 향이 거리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매운 스튜인 김치찌개와 지글지글한 한국식 바비큐를 제공하는 활기찬 한국 문자를 보여주는 네온사인의 식당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곳 마을에 녹아들고 싶다며 한글 간판 사용을 거부했지만 기존의 마을 주민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다문화야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며 적극적으로 한글 간판을 사용하도록 장려했죠. 물론 한식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해서 손이 갔고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한식은 분명 외국 음식임에도 적어도 미국에서는 호불호가 전혀 갈리지 않는지 한국인들이 판매하는 한식은 단연 저희 마을 사람들의 인기 메뉴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한식 조리법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미국인들에겐 상대방과 뭔가를 나눈다는 행위가 익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의 일원들 전부에게 전해졌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던 사람들과 이 도시의 흥미로운 스토리에 관심을 보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게 간판에 복잡한 서예, 한국 민속을 묘사한 활기찬 벽화, 그리고 일부 한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입은 아름다운 한복 드레스에 감탄했습니다. 혹여라도 마을이 위험할까봐 경계하던 관광객들에게 한국인들은 따뜻함과 환대로 화답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에도 경계심을 내려놓지 않던 일부 관광객들은 결국 한국인들이 제공하는 강력한 소주에 무장해제되어 버렸죠. 더 놀라웠던 건 한인사회가 커짐에 따라 그들의 야망도 계속해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원을 모으고 황폐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개조해 나갔으며 붐비는 시장, 전통찻집, 그리고 탑과 석 등으로 장식된 고요한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황량했던 거리는 K-팝의 노랫소리, 딱지치기나 팽이 등 한국 전통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부서진 마을을 재건하는 활기찬 망치소리로 메아리 쳤습니다. 늘 그렇듯이 변화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이 새롭고 활기찬 문화로 인해 임대료 상승 및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은 실향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분노의 반응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변함없는 투지와 조용한 외교로 서서히 의견의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체적으로 학교를 지었고 봉사자를 모집해서 언어 수업 및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했거든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은
거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삶이 고투쟁인 이곳 마을에는 학교가 존재할 리가 없었고, 제대로 된 학교에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하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한국인들은 고등학교 졸업은 기본이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꼼짝없이 약물을 팔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은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언어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필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도 점점 한인학교에 몰려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을 공유했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한국인들의 삶에 녹아들수록 마을 사람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관련한 일자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결국 한때 유령 도시였던 이곳 마을은 한국의 시를 엮은 활기찬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특유의 공동체 의식을 배운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곳 마을의 인기와 관심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마을을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이곳 마을은 한때 공업이 번영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 그야말로 완전히 버려져서 슬럼화가 된 곳이었는데요. 빈집이나 폐공장 등은 슬럼화에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고, 저희 마을에는 마을 곳곳에 이러한 폐공장이 널려 있었기에 마을 발전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도저히 답도 없어 보이는 버려진 공장들, 무너져가는 창고들, 그리고 낙서로 뒤덮인 벽들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공간들을 한복을 직접 입고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갤러리, 그리고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는 공연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투박한 이곳 마을의 역사와 활기찬 한국 문화의 독특한 조화에 이끌려 많은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여러 방송사들에서 저희 마을의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취재하며 저희 마을은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되었거든요. 결국 시 정부에서도 저희 마을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곧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는 포장되었고, 답도 없이 널려있던 폐공장들은 빠르게 개조되거나 철거될 수 있었죠. 또한 가로등이라는 게 없던 저희 마을 골목은 조명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 모텔조차 없었던 저희 마을에는 호텔과 근사한 한식당들이 생겨났고, 방문객들의 유입을 충족시켰습니다. 한때 우범지대였던 골목은 이제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나 키링 등의 기념품 가게, 한국의 전통차 카페, 그리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화장품을 판매하는 코스메틱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마을은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기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목적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해 한때 인적이 드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관광객들의 얼굴은 어김없이 놀라움으로 빛났고, 그들의 카메라는 끊임없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밝아졌고, 무엇보다 넘쳐나는 인파들로 사각지대가 없어지자 각종 불법적인 사업을 일삼던 조직원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 마을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을 점점 많이 내자 미국 정부도 이곳 마을에 주목을 하며 경찰 인력 배치 같은 배려를 해주었죠. 원래 경찰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저희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눈만 돌리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조직원이 설치고 다니던 마을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작은 희망을 불씨만 지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불씨는 기적을 바라고 있던 저희 마을에게는 엄청난 나비 효과로 작용했고, 한국인들이 발생시킨 선순환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 이제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공업도시로 부흥했던 마을의 예전의 영광을 완벽히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활기찬 미래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인들이야말로 마을의 역사이자 아이콘이었고 변화의 촉매제였으며 꿈을 꾸는 방법을 잊어버린 곳의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의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웃는 얼굴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을이 과거의 잿더미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공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떠났던 고향 마을은 결국 중국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점점 쇠퇴해 가더니
이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완벽한 슬럼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신들이 망쳐버린 도시를 떠나 이곳 마을에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속인 뒤 한국 관련 굿즈 사업이나 짝퉁 한식당 등 한국인들이 일궈놓은 사업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죠.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곳은 번영한다는 사실이 각종 뉴스나 언론 매체들에 의해 유명해졌듯이 중국인들이 모이는 곳은 한치의 예외 없이 슬럼화가 된다는 사실도 미국 뉴스에 여러 차례 방영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문화가 점점 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매 따라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고 저희 마을에 숟가락을 얹는 얌체 같은 중국인들은 빠르게 발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봤기에 경각심을 가진 채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책자로 정리해서 관광객들에게 뿌리고 있답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인들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알게 된 모양인데요. 저는 한국인들이 만든 천국 같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이고 한국인들이 끈기 있는 노력으로 기적을 만든 것처럼 저 또한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으로 귀화한 친구를 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인지도도 없는 소국이라 유럽 선진국들에서 차별만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한국인 친구와의 유럽 여행에서 예상치도 못한 경험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팅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국심이 매우 투철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중국인인데요. 중국인들이 원래 다 애국심이 높은 건지 아니면 제 주위의 친구들만 애국심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전부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 그건 바로 제 단짝 친구 슈란입니다. 사실 단짝 친구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지는 모르겠는 게 제게 있어서 그녀는 온갖 질투의 대상이었고 아무래도 슈란만이 저를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슈란은 매우 착했고 공부도 무척이나 잘해서 저는 그녀와 붙어 다니면서 늘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슈란이 미워서 은근슬쩍 그녀를 골탕을 먹이고 실수를 가장의 곤경에 빠뜨리기 일쑤였지만 슈란은 어찌나 바보 같던지 그럴 때마다 멍청한 웃음을 보이며 후를 털어냈죠. 그런데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은 한국으로 유학을 갈 거라면서 늘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TV의 중국 프로그램은 안 보면서 한국 드라마만은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챙겨보곤 했죠. 저는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인기가 많은 건 전부 다 옛날 이야기였고 이제는 중국의 문화가 한국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한참이나 뛰어넘었는데 저는 그녀가 왜 자신의 좋은 머리를 썩히러 가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늘 한국의 가난하고 후진적인 모습만을 비춰줬고 너무 가난한 한국인들은 대학교는커녕 고등학교 진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는 줄파산을 하며 교육이 거의 붕괴된 수준이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었죠. 그럼에도 슈라는 휘둘리지 않았어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도 그녀는 제게 공산당을 너무 믿지 말고 자신만의 줏대와 신념을 가지라는 조언을 건네며 그녀가 하던 한국어 공부를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정말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그녀가 중국 최고의 명문대 대신 후진국 한국의 대학교를 선택하다니 당연히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녀를 대국을 저버리고 소국을 선택한 배신자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슈란 또한 한국에서의 공부가 바쁜지 통 중국으로 건너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그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던 거였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중국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슈란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고 결국 중국에 남아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슈란이 제 인생에서 잊혀질 때쯤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슈란이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찾아왔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는 자신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상태라면서 심지어 한국으로 귀화를 완료한 상태라는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슈라는 중국의 국적을 포기했다는 말이었기에 저는 그녀에 대한 반가움이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괘씸함과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소국의 국적이 어디에 쓸 데가 있다고 대국 중국의 국적을 포기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슈라는 이내 또다시 믿기 힘든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팅팅, 비록 나는 한국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너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만큼은 내 추억 속에 남아있고 네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그런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너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에 꼭 가보고 싶었잖아. 내가 경비를 대줄 테니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때?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평균 임금으로는 1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 프랑스 같은 선진국 여행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1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중국에서는 월세를 감당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서유럽의 높은 물가와 비행기 값을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기에 제게 프랑스 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인가요? 이건 중국 언론에서 비춰준 한국의 가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간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비록 슈란이 한국에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세계에서의 중국의 인지도는 한국 따위를 훨씬 상회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현재 중국은 압도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해서 전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중이라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고 심지어 저는 최근에 중국 뉴스에서 놀라운 영상까지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을 국적이나 겉모습으로 평가를 하기로 유명한 콧대 높은 프랑스에서 한국은 후진국이자 인지도도 없는 국가라서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강대국이므로 프랑스인들은 중국인들만큼은 존경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괜히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된 슈란과 함께 프랑스에 간다면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 차이를 단번에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이러한 현격한 격차에 슈란은 다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대국을 버리고 소국을 택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겠죠.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 함께 가자는 그녀의 제안을 승낙했고 곧바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있는 슈란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잘 자더라.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너는 중국 국적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내 저는 평소 꿈꿔왔던 프랑스를 실제로 가보는구나 싶어 시샘의 감정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저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매력적인 파리의 거리를 상상하며 눈을 반짝였고 프랑스인들이 제게 보여줄 환대와 존경도 매우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함께 걸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저는 신경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대로 다가갔고 슈란이 먼저 나섰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은 슈란의 한국 여권을 가져가서 스캔하고 친절한 미소로 돌려주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프랑스에 온 것을 환영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나 오만하고 불친절하다는 서유럽 선진국의 출입국 직원이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을 난생 처음 봤거든요. 분명 직원은 인지도가 없는 슈란의 한국의 여권을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친절한 대우와 함께 별다른 검사 과정도 없이 그녀를 입국시켜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입국심사 모습에 프랑스의 입국심사가 많이 완화되었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슈란과 비슷한 경험을 기대하며 중국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제 여권을 본 공항 직원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봐, 당신은 중국인이잖아.
한국인과 엮여서 어떻게든 빨리 입국을 하고 싶나 본데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 2위로 프랑스보다도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졌으니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순위 축에도 못 끼는 중국 여권으로는 이곳 공항을 무비자로 통과할 수 없고 당신은 저기 엄청난 줄로 빼곡한 별도의 공간에서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해. 중국인들은 꼭 이런 얌체 같은 술수를 쓰려고 한단 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저는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완전히 돌변한 직원의 태도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중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국제적 입지를 가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프랑스 직원은 어떻게 제게 이런 대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가 중국 언론에서 본 중국인이 해외에서 대우받는 영상들은 전부 가짜였나 싶어 동공이 떨리면서도 비자 검사를 위해 별도의 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류를 면밀히 조사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한쪽으로 또다시 밀려났거든요. 그곳은 웅장해 보였던 프랑스 공항과는 다른 황량하고 지저분한 상태였고 낮은 여권 순위를 가진 나라들에서 온 그야말로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지조차 오늘 처음 알게 된 국적에 다른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 저에 대한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졌어요. 다른 여행객들이 동정 어린 눈길로 지나가는 동안 프랑스 직원의 거친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직원은 제가 조심스럽게 포장한 소지품들을 탁자 위에 흩뿌리며 제 짐가방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제 세면 도구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깔끔하게 접힌 옷들은 무더기로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철저한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직원들이 제 여행의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직원은 단호하게 물었고 저는 중국어 억양이 가득 섞인 영어로 여행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믿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죠. 여행이요? 프랑스 직원은 제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중국 출신인데 중국인이 프랑스의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프랑스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으로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어야지 원. 저는 수치심에 뺨이 타올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각종 구비 서류를 챙겨왔지만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축했죠. 2차 선별검사? 라고 프랑스 직원은 중얼거렸고 저는 텅 빈 벽과 양방향 거울로 둘러싸인 삭막한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제 서류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을 뿐더러 몇 시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돈, 의도, 연줄에 대해 물으며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제 학력, 가족, 그리고 심지어 민족적인 관계까지도 조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제 단어 하나하나를 의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계속된 신문 끝에 점점 흐트러지고 지쳐갔습니다.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경험은 참혹했죠. 저는 이 나라에서 돈을 쓸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불법 미입국자 혹은 여권 위조자 같은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저는 끝끝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직원들을 뒤로 한 채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환영은 이 기분 나쁜 경험으로 얼룩지고 말았죠. 슈라는 걱정에 얼굴에 배어있는 채로 반대편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런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슈란을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감정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아까 슈란의 한국 여권을 보고 미소를 지었던 공항 직원 무리가 교대를 하는 시간인지 공항 밖을 나서려는 저희와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아직 공항을 빠져나가지 않으셨군요. 저는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한국인인 당신이 프랑스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당신의 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하기로 악명 높은 프랑스 노동자가 아시아 변방 국가의 소국인 한국인을 위해 이 정도까지 친절을 베풀어주다니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인 슈란의 짐을 나눠 들어주며 온갖 호의를 베풀어줬지만 중국인인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낑낑대며 짐을 들고 가든 말든 아무런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심지어 그들은 영어를 구사하며 슈란에게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불어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들이 한국인 슈란에게는 기꺼이 영어를 구사해주는 배려를 보여주다니 저는 점점 중국에서 접했던 여러 가지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 차이에 대한 영상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프랑스 직원들은
저희에게, 아니 정확히는 슈란에게 택시까지 잡아주는 친절을 베풀더니 이내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다음 휴가에는 한국을 꼭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그렇게 저와 슈란 사이엔 약간의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말없이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체 무슨 아군이 신 건지 저는 호텔에서도 황당한 사건을 겪어야 했어요. 바로 제 중국 여권을 확인한 직원은 그대로 던지듯 여권을 돌려주더니 제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불어로 응대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분명 제 앞에 있던 서양인 손님에게는 영어로 응대해주더니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차별에 대응할 어떠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번역 앱을 킬 뿐이었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불친절했던 직원은 곧이어 슈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하더니 일전의 공항 직원처럼 엄청난 환대의 표정을 지었거든요. 슈란,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 호텔에서 지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방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당신의 방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슈란은 당황한 얼굴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불어가 아닌 영어로 그것도 그녀를 위해 또박또박하고 천천히 영어를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방을 무척이나 깨끗이 쓰고 매너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동양인인 중국인 고객의 경우 방을 더럽히고 물건을 훔쳐가며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인은 그와는 정반대죠. 한국인이 쓰고 간 방은 저희가 따로 뒷정리를 할 필요도 없을 지경이라니까요. 저희 호텔에서는 이러한 매너 좋고 교양 있는 한국인들에게 답례를 해드리기 위해 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건 매너와 교양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식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국제적 위상과 세련된 이미지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이자 국제적인 입지구나 싶어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슈란 또한 한국인으로서 그러한 환대를 받아서 기뻐하면서도 그래도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그녀였기에 약간의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뭐 언젠가는 중국도 한국처럼 교양 있고 수준 높은 매너를 보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전히 호텔 직원은 한국인 슈란의 짐만을 들어줬고 중국인인 저는 이곳에서도 낑낑대며 불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모두 정리하니 저희는 겨우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항에서의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저희는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였죠. 그래서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매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의 프랑스는 생각보다도 더욱 위험했거든요. 저희가 식당을 찾아 골목길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흑인 남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를 시작하며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불길하게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남자들 중 한 명이 미묘하게 저희의 길을 막고 다른 한 명은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모양이었죠. 그녀는 정중하게 저희를 이만 놔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더욱 노골적인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했어요. 이내 그들 중 한 명이 슈란의 팔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살자고. 프랑스에 왔으면 물건 털릴 것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가 아니라도 곧 다른 불량배들이 너희의 금품들을 전부 털어갈 거야. 그러나 슈라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슈란이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무리들은 저희를 희롱하며 깔깔 웃어댔어요. 여기선 법보다 주먹이 위야. 이게 프랑스지. 너희들이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이쯤하겠어. 동양인 여성 2명이 모든 소지품을 털린 채 쓰러져 있어도 멍청한 프랑스 경찰들과 이기적인 프랑스인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슈란이 상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최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인들과 관련한 일이라면 분명 프랑스 경찰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에 대한 언급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긴장된 눈빛을 교환하며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강한 국제적인 지위와 해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았죠.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들 중 한 명이 손목을 풀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슈란이 자신의 한국 여권을 보이며 대답했죠. 그러자 남자들은 허세를 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들의 그림자마저 전부 사라졌을 때 슈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며 충격을 받은 듯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약한 그녀는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슈라는 더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왔어요. 우리는 한국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거야. 그러니 마땅히 국격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한국인들을 위해 보답을 해야 해. 말을 마친 그녀는 그 즉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번 경험을 대사관 직원에게 전부 말해주며 이런 사건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공문을 한국인들 전부에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죠.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더 조사하고 한국 교민 및 관광객들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은 프랑스 경찰관과도 연결시켜줬는데요. 놀랍게도 그렇게나 일을 안 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경찰은 그녀에게 프랑스의 긴급 서비스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경찰이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어디에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달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중국 국적을 가진 제가 사건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애초에 중국인들은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법이 절대로 없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사관에 들르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불친절하고 책임감 없는 중국인 대사관 직원은 그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저를 쫓아내버렸을 것이 분명하죠. 물론 만약 중국인이 사건을 겪었다면 프랑스 경찰 측은 아예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슈라는 그야말로 한국인들만큼이나 높은 수준을 가진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난 모양이었고 한국에 놀랄 만한 세계적인 입지 덕분에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늘 존경받으며 극진한 대우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은 한국을 뛰어넘은 적이 애초에 없었고 현재도 한국의 발끝만큼도 따라오지 못한 그야말로 후진국이자 외교력도 없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세계 어딜 가도 대우받고 한국인들은 푸대접만을 받는 영상들은 중국이 선전을 위해 조작한 영상이었고 저는 한평생을 조작된 자료에 속아 한국을 질투해왔던 거였죠.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지 않고 진작부터 한국을 존경하고 이들의 발전을 배워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중국의 처참한 최후에 그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